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이론 시작하는 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위험물 기능사와는 다르게 첫 번째 과목이 화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왔을 법한 법칙의 이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만 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초화학부터 물질의 상태와 기본 법칙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거는 우리 기본 중에 기본인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고요. 20번까지와 그리고 브롬과 아이오딘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는 또 추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봐야 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일단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는 거죠. 주기율표는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어요. 수혜, 리베야, 너 비키니샵 오픈했다며. 나만 알고 싶었는데 펩시콜라 사주면 알려줄게 하고 캬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써먹을 만큼 저는 한번 들었던 그 강렬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워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편하게 외우셨던 방법이 있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봐야 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 원자량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1g이고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12죠. 그리고 우리 질소 14고 그 다음에 산소 16이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는 우리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서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와 이렇게 나눠줍니다. 탄소와 해서 나눠주고 우리 수소까지 해서 여기 안에 탄소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비금속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금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속이랑 중금속 섞여 있긴 한데 대부분 금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금속 파트가 여기 안쪽, 탄소 안쪽, 금속 파트가 탄소 바깥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는 비금속에 들어간다라는 거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할로겐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로겐 쪽은 여기 플루오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를 할로겐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루오린으로 갈수록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결합력이 세집니다. 결합력이 세진다. 결합력이 세지게 되고요. 전기 음성도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세지기 때문에 결합력이 세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봐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 가로랑 세로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주기랑 족에 대해서 보면 될 텐데 우리 가로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뭐가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주기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기가 같다 해서 우리 몇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주기가 같다라고 한다면 전자 껍질 수가 같겠습니다. 반대로 세로가 같다라고 한다면 뭐가 같아요? 세로가 같다라고 하면 족이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 몇 족 원소니? 라고 했을 때 나 이족 13족 원소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족이 같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같습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같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16족 원소잖아요. 그래서 최외곽에 6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황도 마찬가지로 최외곽에 6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 정도 해서 간단하게 일단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문제랑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이 정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주기율표 외워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비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이란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전자껍질에 이루는 에너지를 상태들로서 각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원자의 주위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함수나 혹은 모형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볼 거는 오비탈의 정의를 보는 게 아니라 오비탈에 관한 특징을 보는 문제를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비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자껍질 수가 KLM이다라고 해서 얘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간 전자수가 여기가 2개, 여기 두 번째가 8개, 18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오비탈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우리 오비탈은 SPDF다라는 식으로 오비탈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각각 오비탈의 개수는 1개, 3개, 5개,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비탈에 맞는 전자의 수는 2개, 6개, 10개. 1357이죠. 1357이죠. 그래서 F가 7개, 여기가 14개가 들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 각각의 전자 껍질에 대해서 오비탈의 수와 전자의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S 오비탈에 대해서는 오비탈의 수가 1개가 있다고 했었고 각각 1개 오비탈 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중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첫 번째 껍질이 이렇게 해서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껍질을 와야 하는데 두 번째 껍질은 우리 첫 번째 껍질에서 채워졌던 우리 전자수 2개랑 그 다음에 3개의 오비탈을 꽉 채우게 되면 6개의 전자가 생기므로 두 번째 껍질에는 최종적으로 8개의 전자가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 해서 쭉쭉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네모 박스가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살표 빨간 것이 전자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오비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옥텟 규칙을 보도록 할 건데 옥텟 규칙을 볼 때 우리 잠깐 다시 앞에 가서 주기율표 확인하면서 옥텟 규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텟 규칙은 어떤 규칙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원소들은 18주 원소처럼 되는 걸 열망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 나의 원호비는 이 친구들처럼 되고 싶구나 라고 이 1쪽부터 17쪽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리튬부터 플루오린까지 한번 볼 텐데 리튬인 친구들은 우리 몇 쪽 원소입니까? 1쪽 원소이죠.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리튬의 원어비는 누구예요? 아, 나는 헬륨이나 헬륨처럼 되고 싶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헬륨처럼 되려고 했더니 이 친구는 어때요? 우리 원자과 전자 맨 마지막에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만 없어지면 헬륨처럼 되는 거겠죠. 이 친구는 2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3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만 없어지면은 바로 2개처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없애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산화수를 플러스 1이고 이때 산화수를 플러스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랑 플루오린은 가장 가까운 18쪽 원소가 네온인 거죠. 네온인 것처럼 되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16쪽 원소니까 최각게 우리
6개의 전자수가 들어있고 각각의 2개의 전자를 더해줘야지 네온처럼 되는 거잖아요. 18개로 꽉 차져서 안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개의 전자를 더해준다라는 의미로 산화수가 -2가 되고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우리 17쪽 원소니까 최외각 전자수가 7개가 있는데 하나만 더 채워주면 우리 네온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를 더 전자를 얻는다라는 말로 -1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우리 마이너스 기호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얻는다라는 것은 -2, -1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전자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1과 +2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워너비인 18쪽 원소가 되기 위해서 본인들은 어떻게 전자를 가져야 하나 잃어야 하냐라는 걸 통해서 산화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텟 교체까지 같이 봤습니다. 다음 우리가 전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함수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아까 오비탈에서 같이 봤었죠. 그래서 오비탈 수가 SPDF로 해서 각각 1, 3, 5, 7 들어있고 최대 전자수는 각각의 2배에 해당한다라는 거 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d 오비탈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의 총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비탈은 각각 SP, D, F다라고 해서 각각 하나, 3개, 5개, 7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전자수는 그거의 2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였죠? d 오비탈에 대한 거기 때문에 d 오비탈은 여기에 있고 최대 전자수는 10개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비탈의 특징이 나온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비탈의 우리 전자의 개수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이어서 주기율표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의 양성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양성자 수가 증가하게 돼서 전자를 점점 더 끌어오게 돼요. 하나일 때랑 2개일 때랑 3개일 때랑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서 양성자 힘의 세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를 더 잘 끌어오게 되는 거죠. 얘는 2배로 잘 끌어오고 얘는 3배로 꼭 3배, 2배가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더 잘 끌어오게 됩니다. 힘이 더 세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자를 더 잘 끌어오니까 원래 있던 거에 비해서 줄어들겠죠, 부피가.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음성도는 할로겐 원소 봤었을 때 봤었죠.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는 거 같이 봤었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커짐으로 결합력이 강해진다라고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커지는 성질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주기율표에서 봤었을 때 우리 F, CL, BR, I다 라고 해서 이런 순서로 커지게 된다면 결합력이 세지고 결합력이 세지는 이유는 전기 음성도가 세지기 때문이다 라고 같이 봤었죠. 그래서 문제와 같이 순서대로 커지는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구성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책이 보시면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기율표에서 3주기 원소들이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성질 중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성질들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주기율표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떻게 해왔습니까? 수혜, 리베아, 너네 비키니샵 오픈했다며 나만 알 수 있었는데 펩시 콜라 사주면 알려주지. 캬 이렇게 외웠었죠. 이 친구 헬륨이 됩니다. 그래서 3주기라고 했으니까 3번째 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성질들을 볼 거인데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뭐가 감소합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은 금속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금속성이 감소하게 되고요.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증가하죠. 일단은 양성자 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작아지게 됩니다. 반지름이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반지름이 작아지고 결속력이 단단해짐으로 전자 방출성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성 작아지고 반지름 작아지고 전자 방출성 작아지는 정답은 2번이 됨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전자 배치가 앞에와 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M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껍질 수가 K, L, M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었고 각각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두 번째 껍질은 여기, 세 번째 껍질은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각각 전자수가 2개 꽉 채워졌고 8개 채워졌고 이 친구들은 더 채워져도 상관이 없겠네요. 우리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전자 배치 중에서 각각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구할 때 위에 들어있는 이 윗상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위치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 더하기 5가 됨으로 7개의 전자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울표는 앞에와 같이 그 정도만 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는 포화랑 불포화 탄화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탄화수소는 우리 주변의 수소가 최대로 결합하는 물질이고 불포화 탄화수소는 특징이 우리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을 경우에 불포화 탄화수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과 삼중이 아닌 거는 포화 탄화수소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포화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판 볼 건데 프로판 우리 분자식 이렇게 생겼죠. C3H8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단일결합인지 이중결합인지 삼중결합인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탄소가 3개가 있고 우리 주기율표 봤을 때 일단 이종만 할게요. 2주기만 쓸게요. 그래서 주기율표 봤었을 때 이 친구가 1, 2고 여기가 13, 14, 15, 16, 17, 18족이 되는 거죠. 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4족에 있기 때문에 다리를 4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최외각 전자가. 그래서 4개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4개를 가지게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리를 하나를 가진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문제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탄소가 프로판은 3개라고 했으니까 3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다리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탄소 다리가 4개가 되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수소는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포화 탄화수소에 해당되는 것은 1번 프로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향족 나이트로 화합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향족 화합물이다라고 하면은 벤젠이 기본이 됩니다. 벤젠은 이렇게 생겼고요. H6, C6라고 생겼습니다. 그리고 벤젠고리의 수소 원자가 나이트기로 원래는 이름이 니트로가 됐을 텐데 이름이 나이트로로 변하게 됐습니다. 법이 바뀌어서요. 나이트로기로 치환된 화합물로 나이트로벤젠과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방향족 나이트로 화합물은 벤젠에서 파생된 친구들로 나이트로 벤젠과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이 있고요.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은 톨루엔에다가 톨루엔은 C6H5CH3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친구도 벤젠에 파생됐죠. 톨루엔의 진한 질산과 황산을 반응시켜서 얻는 물질이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기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톨루엔의 진한 질산과 황산을 반응시켜서 얻은 물질은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이구나 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향족 탄화물이 화합물이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다시피 벤젠에서 튀어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벤젠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방향족이고요. 아세톤 같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벤젠과 어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방향족 화합물이 아닌 것은 2번 아세톤이다 라고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방사성 원소를 보겠습니다. 방사성 원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골라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 알파와 베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의 원소와 베타 원소의 각각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알파는 붕괴됐다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가 -2로 줄어들게 되고요. 질량수는 -4로 줄어들게 됩니다.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가 +1로 증가하고 질량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감마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감마는 어차피 변화 없으니까 볼 것도 없겠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변하기도 하고 붕괴 후의 특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붕괴 후 특징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원자 번호, 질량수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지우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사성 원소 우라늄이 아래와 같이 변화가 됐다고 했어요. 이때 붕괴 유형을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우리 감마랑 베타 이렇게 있었고 각각의 원자 번호랑 질량수가 다르게 변했었죠. 원자 번호랑 질량수. 감마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원자 번호가 -2로 되고 질량수 -4 되는 거고요. 우리 베타는 +1이고 질량수는 변화 없다라고까지 봤었습니다. 그러면 우라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라늄 우리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2로 줄어들었고 질량수는 -4로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2로 줄고 질량수가 -4로 줄은 거는 무슨 붕괴예요? 알파 붕괴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다 라고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 위주로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 붕괴의 특징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화학 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학 평형이랑 평형 상태일 때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이때 K를 평형상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식을 써보자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A에 A, B에 B, 그 다음에 C에 C, D에 D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책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가지고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죠?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예제 풀면서 평형상수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우리 기체가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평형에서 기체가 각각 A가 1몰, B가 2몰, 그리고 C가 4몰이라고 했을 때 평형상수 K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평형상수 K의 값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 식을 같이 봤었죠. A에 A, 그리고 B에 B, 그리고 C에 C, 그 다음에 D에 D다 라고 같이 봤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우리 각각 A, B, C가 1몰,
2몰, 4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넣어줄 때 어떻게 넣어줍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대문자 A가 1몰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소문자들은 각각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문자 A에는 개수 1, B는 3, 그 다음에 C는 2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소문자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1은 1이고 대문자 B는 문제에서 2몰이라고 주어졌고 개수를 보니까 3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우리 문제에서 4라고 주어졌고 개수를 보니까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문제 풀어보자라고 한다면 2의 3승은 8이고 4의 제곱은 16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2가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넘겼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형상수 K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앞에 개수 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고요. 거의 이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웬만한 거 다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거 식으로만 잘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평형의 이동인 르 샤틀리에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 샤틀리에 법칙의 특징은 이 친구는 청개구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개구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이름이 가장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온도가 증가할 때는 이 친구는 온도가 증가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반대로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면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반응을 진행을 해서 외부 조건 변화에 대해서 반대로 진행해 평형 상태를 맞추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이 증가할 때도 압력을 낮추는 쪽, 압력이 감소할 때도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르 샤틀리에 법칙은 평형을 맞추는 법칙이지만 청개구리 법칙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문제 푸실 때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과 같은 반응에서 원래 반응은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인데 가로 왼쪽으로 가는 반응인 르 샤틀리에 법칙을 활용한 것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르 샤틀리에 법칙이 적용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인 왼쪽을 가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걸 봤었을 때 우리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면 반응이 열이 생기게 되는 거고 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열이 발생이 된다는 거는 우리 발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발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반대로 화학평형에 맞춰주려면 청개구리여야 되니까 흡혈 반응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흡혈 반응을 해줘야 되겠다. 흡혈 반응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을 막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온도를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 감소가 아니라 온도를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고 반응이 일어나려면 우리 압력이 증가해야지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반응물이 생기는데 반대로 평형을 맞춰주는 청개구리 법칙은 내가 반응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예제의 정답은 3번이었고 르 샤틀리에 법칙은 반대로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엄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엄 법칙은 여기 또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긴 식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V2분의 V1은 루트 M1분의 M2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분자의 이동 속도는 분자량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고 V는 기체 확산 속도, M은 분자량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엄 법칙 일단 뜻이랑 생긴 건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식에 적용해서 풉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바로 문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는 이산화황의 2배입니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고요. 이산화황의 분자량이 64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레이엄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레이엄 법칙은 우리 어떻게 생겼냐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봤었을 때 V1분의 V2는 루트 M2분의 M1이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같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체를 우리 일단은 모른다라고 하고 V2에다가 둬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2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개체는 확산 속도 잘 모르겠는데 이산화황의 확산 속도보다 2배나 크다고 했으니까 x분의 2x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M1이랑 V1은 이산화황에 대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산화황의 분자량은 6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산화황의 분자량은 64라고 했고 어떤 기체에 대한 분자량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M이라고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일단 식을 1차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x분의 2x는 루트 n분의 64가 되고 x는 지워지기 때문에 루트 n분의 64는 2가 됨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어주기만 하고 m에 대한 값을 알기만 한다면 분자량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루트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루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곱을 해줘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64 제곱은 2의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n분의 64는 4가 되기 때문에 우리 m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m은 4분의 64가 되는 거고 나눠주면은 16 정도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어떤 기체 잘 모르겠지만 어떤 기체의 분자량을 구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레이엄 법칙은 이 문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예제만 잘 익혀두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화학결합을 보겠습니다. 이성질체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이성질체는 말 그대로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같지만 원소들의 결합적 형태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질체 뜻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배수비례의 법칙을 보도록 할 텐데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배수비례의 법칙이기 때문에 배수비례 법칙 위주로 보겠습니다. 배수비례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라고 한다면 두 종류의 원소가 화합해서 2종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된다는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비례의 원칙 중 첫 번째 우리 가져야 될 기준은 성분 원소가 같아야 합니다. 성분 원소가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기준은 우리 성분 원소는 같은데 비율이 달라야 됩니다. 비율 다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볼 수가 있겠냐. 우리 일산화탄소와 우리 이산화탄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분 원소는 탄소와 산소로 같은데 각각의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배수비례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하는 화합물을 알맞게 나열한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배수비례 법칙 성립하려면 첫 번째 성분 원소 같아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비율은 달랐어야 됐었죠. 비율은 다름.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원소가 일단 같은 걸 먼저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2번밖에 없긴 하네요. 근데 비율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산화황과 삼산화황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반응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반응 유형 중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반응인 은거울 반응이랑 그 다음에 나일론 66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은거울 반응은 포르말데하이드 수용액의 질산은 용액에서
환원되면서 은도금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냥 요거 뜻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 나올 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일론 66은 두 가지 주요 원료인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아디프산의 축합 중합 반응을 통해 합성된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문제에서 정답을 구할 때 나일론 66은 뭐 어떻게 생긴 겁니까?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 아미드 결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미드 결합을 포함하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아미드 결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친구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66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미드 결합을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꾸 식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제가 따로 또 써드릴게요. 그래서 밀도와 비중을 볼 텐데 일단 밀도 먼저 보겠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밀도 구할 때는 부피분의 질량을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식 외우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위에 뭐 설명 나와 있는데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식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체가 탄소 원자 1개당 2개의 수소 원자를 함유하고 0도씨 1갭에서 밀도가 1.25라고 했을 때 이 기체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일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고 바로 이 문제가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이 식을 이용할 것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밀도가 일단 나왔고 질량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소가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분자량을 구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0도씨 1기압은 표준 상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표준 상태에서 우리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22.4리터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은 어떻게 돼요?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도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우리 1.25다라고 주어졌고 부피는 표준 상태인 22.4리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거 곱해주면은 28 정도가 나오겠네요. 28g/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분자량인 28인 거를 구해주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자라고 한다면 14가 되겠고 왜냐면 이 친구 12고 이 친구 1의 원자량을 가지죠. 그리고 탄소가 12고 수소가 1인 걸 통해서 분자량 구해주면 되는데 이 친구가 28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걸 통해서 분자량을 구해볼 수가 있었고 0도씨 1기압은 표준 상태에 대한 거다라는 거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증기밀도 보겠습니다. 증기밀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증기밀도는 22.4분의 4리터분의 분자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22.4리터를 이용한 밀도다 라는 거죠.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는 표준 상태다 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비중을 볼 텐데 증기 비중과 뒤에서 볼 증기 밀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 먼저 보면은 증기 비중은 우리 29분의 기체 분자량입니다. 기체 분자량이다. 그래서 29는 공기의 평균 비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분자량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증기 비중이 가장 큰 물질을 보도록 할 거고요. 증기 비중은 우리 29분의 공기 평균 비중인 29분의 분자량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증기비 중에 가장 큰 물질을 구하는 것은 어떤 걸 뜻합니까? 우리 분자량이 가장 큰 거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분모는 29로 같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것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의 분자량을 각각 보도록 할 텐데 딱 봤을 때 분자량이 커 보이는 걸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탄소가 6개고 여기는 탄소가 하나이니까 일단 틀렸네요. 그리고 여기서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고 그리고 산소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탄소 3개고 산소가 3개고 그 다음에 수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비 중에 가장 큰 물질은 분자량이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4번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연력학 3법칙 보겠습니다. 연력학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 나왔던 건 3법칙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3법칙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0도에 조달하면 완벽하게 순서 있는 결정체에서 엔트로피는 0이 됨을 설명하는 법칙이다라는 거. 요거가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우리 절대 0도에서 물질의 엔트로피는 0인 것을 설명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연력학 3법칙입니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화학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는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첫 번째로 볼 것은 BF3가 되는데 BF3는 주기율표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20개까지 썼고요. 우리 베릴륨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13족 원소가 되는 거고 플루오린이 우리 17족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F3는 일단 최각전자가 3개가 있는 거고 여기 플루오린이 맞춰서 끼워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120도의 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수소는 수소끼리 연결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 붕소죠. 그래서 이 친구 베릴륨과 이제 염소가 섞여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친구는 180도가 됩니다. 왜냐면 2족 원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염소는 마찬가지로 17족 원소이기 때문에 베릴륨이 이렇게 2가지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염소가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직선이어서 180도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소와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질소는 여기 있죠? 이 친구 15족 원소가 되는 거고 이 친구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겠네요. 최각에. 그리고 수소가 3개니까 하나, 둘, 3가지가 붙게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120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20도보다 작은 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고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는 것은 2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통해서 각각의 최각 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자시계 같으면서도 구조가 다른 유기화합물은 우리 이상질체다라는 거 같이 봤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같이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산과 연기부터 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